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이준입니다. 오늘 처음 저희가 알려드릴 소식은요. 네덜란드 은행협회가 국제정세가 불안하니 집에 현금을 보관하라고 권고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을 바로 코 위에 두고 있는 한국도 이런 권고를 하지 않는데요. 네덜란드 은행협회는 왜 국제정세가 불안하다고 집안에 현금을 보관하라고 했을까요? 그만큼 유럽의 상황이 지금 불안하고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고요. 러시아가 하이브리드 공격이라고 하죠. 사이버 공격, 그다음에 언론을 통한 여론 지형 흔들기, 가짜뉴스 퍼뜨리기 등 전방위적인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언제든 사회 소요 사태가 날 수 있고, 그리고 은행 시스템이 다운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현금 없이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히려 이런 지정학적 불안이, 그리고 제재 회피와 이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현금을 집에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그러한 시대로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덜란드 은행협회가 어떤 공고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덜란드 은행협회는 최근 국제정세 긴장에 따라 고객들에게 집에 일정 현금을 보관하라고 권고했다는데요. 이는 결제 시스템이 마비될 경우에 대비한 조치로 네덜란드 정부와 금융기관들이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덜란드 은행협회가 이런 권고를 내놓은 건 사상 최초라고 하는데요. 계좌 소유자가 계좌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한 조언도 함께 제공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네덜란드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스웨덴에서도 일주일치 쇼핑에 필요한 현금을 보관하라는 권고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게 2인 기준으로는 약 167유로, 한 25만 원 정도라고 하거든요. 이런 권고는 네덜란드 국방부 장관 루벤 브레켈만스가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는 발언을 TV에서 한 직후에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 공격이란 건 단순히 물리적 공격이 아니라 사이버 공격도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브레켈만스 장관은 지난 8일 네덜란드 TV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러시아의 위협으로 인해 네덜란드는 모든 가능한 전쟁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하며 항상 집에 약간의 현금을 비축하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모두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죠. 벨기에 은행연합회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우리 은행 시스템은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반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붙어 있고 네덜란드 이런 불안감이 확산되면 벨기에 은행 시스템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보험사들도 너무 많은 현금은 갖고 있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보험사들이 보험을 제공하는 한도액이 있거든요. 보통 한 최고액이 현금 도단에서 7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그 정도를 보관해 놓으라는 건데요. 사실 유사시에 70만 원이 문제겠습니까? 700만 원, 7천만 원 있어도 모자라는 게 아마 현금일 겁니다. 네덜란드 은행연합회는 크리스마스 휴가 이후에 사회단체, 호텔업계, 중소기업 대표들과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고요. 내년 1월에 사람들이 돈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권장사항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기 시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금융기관들이 먼저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가 이런 지정학적 위험을 진짜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선 잘 모르지만요. 핀란드나 러시아와 국경을 맞던 발트해 국가들에는요. 군인들이 완전 군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투 식량을 먹으면서요. 어깨에는 손소독제, 세너타이저를 넣고 있다고 해요. 이 손소독제가 왜 필요하냐면요. 전장에 나가면 식량은 있습니다. 전투 식량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리적 현상을 해결할 곳이 없습니다. 그 전장에 나가는데 화장지 두루마리 휴지를 들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소독제를 갖고 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손으로 처리해야 되고 그 경우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손소독제를 쓰라는 겁니다. 그만큼 유럽은 러시아의 침공을 실존적 위협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나토 비행기들이요. 러시아 폭격기를 요격했다는 텔레그램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러시아의 위협에 긴장하고 이 전쟁이 어떻게 확전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조차도 이렇게 현금을 보유하라고 고객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방 제재가 러시아를 옥죄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러시아 진출 일본 기업들한테 설문을 해보니까 경기가 조금이나마 회복세라는 겁니다. 제트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코트라 같은 조직이죠. 이 제트로가 모스크바에 있는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좀 더 좋아진 것으로 나왔는데요. 이 좋아진 게 전쟁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최근 모스크바에 있는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기 동향지수란 걸 조사했는데요. 이게 마이너스 35%로 올해 5월 실시한 조사 대비 15포인트 상승했다고 합니다. 경기 동향지수란 설문조사에서 경기가 좋다고 대답한 기업 비율에서 나쁘다고 대답한 비율을 뺀 수치인데요. 이게 옛날에는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3까지도 갔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요. 그런데 이게 차츰차츰 높아지더니 마이너스 35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물론 이게 좋아졌다, 아주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러시아의 상황이 서방 제재에 그렇게 안 좋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좋아졌느냐? 이거는 뭐 이미 기사들이 좀 많이 났습니다. 바로 죽음의 경제 때문이라는 얘기가 많은데요. 러시아 경기 회복은 군인 사망자들의 보상금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러시아 계약병이 5개월 동안 싸운 뒤 사망할 경우에요. 거기에 지급되는 대통령 특별보상금은 1,480루블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평균 러시아 월급의 31년치에 해당하는데요. 우리 돈으로 한 2억 정도 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죽음의 경제는요, 러시아 빈곤층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선택으로 자리 잡고 시작했고, 실제로 음식점 매출, 부동산 건설 건수가 증가하는 등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물론 경제가 진짜 좋아져서 긍정적이라는 게 아니고요,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젊은이들의 죽음으로 경기가 부양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인위적인 경기 부양은 언제까지 갈 수도 있을지 모르고요. 지금 러시아의 금리가 인위적인 경기 부양 때문에 뭐 20%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래 지속될 수는 없죠. 이런 러시아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의 변화는 시장 환경에 점진적으로 적응하고 있지만 경제 구조적인 문제와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도전 과제로 남아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특히 죽음의 경제와 같은 비정상적인 경제 활성화가 장기적으로 시장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은데요. 한국 기업들도 이에 대해 충분히 지금은 제재 때문에 힘들지만 나중에 러시아 경제가 전제후유증으로 정말 힘들 경우가 올 수 있거든요. 그때를 어떻게 대비해 나가느냐가 우리 기업들이 찾아야 할 해법 같습니다. 저희가 그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기사는요, 독일의 도이체방크가 블록체인과 전통금융을 잇는 다마2 프로젝트라는 걸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가 의미가 있는 거는요, 전통금융기관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금융을 활성화시킬, 그리고 금융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그동안 블록체인에서 문제가 됐던 건 이 금융기관이나 금융규제당국이 이걸 제대로 제재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금융기관들이나 금융규제당국이 모든 과정을 살펴보고 문제가 있을 때 잡아낼 수 있고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 블록체인 안에서 구현하겠다는 게 이 다마2 프로젝트거든요. 이거는 블록체인 세상과 전통 금융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시도가 될 수 있습니다. 바이낸스 뉴스 등에 따르면요, 이 다마2 프로젝트는요, 금융기관이 공공 블록체인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여러 규제 과제를 해결하는 취지에서 출발했다고 하는데요. 공공 블록체인은 거래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지만 이는 금융기관이 제재 대상자와의 거래를 차단하거나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도이체 방크에 따르면 이더리움 같은 블록체인은 신원이 불확실하거나 제재 대상자에게 거래 수수료가 지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위험 요소를 안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마2는 맞춤형 목록을 생성하거나 또 제재 대상자의 목록을 생성해서 이를 검증할 때 거래 내역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규제기관의 감독 권한을 부여해서 불법 거래를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데요. 도이체방크 관계자는 규제기관이 자금 흐름을 효과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슈퍼 관리자 권한을 가질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블록체인의 제한을 극복하고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뭐 이제 출발하는 거니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블록체인과 전통 금융이 만나는 어떤 출발점이 여러 곳에서 시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중국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중웨이 반도체 AMEC라고 하는데요. 가 중국 국군과 연관된 혐의로 이어 미국 국방부 블랙리스트에 들어갔었는데요. 이제 거의 1년 만에 목록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올라갔는지도 모르고 제외된 이유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이거 외에도 중국 투자사 IDG 캐피탈 또 함께 목록에서 제외됐다고 하는데요. 중웨이 반도체는 반도체 파운드리를 위한 애칭 시스템을 제조하는 회사로 2004년에 설립됐고요. TSMC, 그 다음에 한국의 SK 하이닉스, 뭐 이런 글로벌 제조업체들에게도 장비를 납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블랙리스트에 올랐을 때 반도체 업계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외된 겁니다. 이게 보여주는 게요, 제재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결정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중국 업체들은요, 미국의 제재가 되면 많이 소송을 겁니다. 내가 왜 제재냐, 내가 왜 거부 대상이냐 하고 소송을 걸거든요. 이 제재 대상을 올릴 때 뭐 어떤 설명도 잘 없습니다. 미 재무부의 Q&A에 보면요, 제재에 올릴 때 항소도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필요하면 니들이 법원에 소송을 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잘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런 제재가 9.11 이후에 굉장히 보편화됐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느낀 겁니다. 모든
증거가 다 있을 때 제재를 하면 너무 늦다. 그래서 80%의 의심, 70%의 의심만 있어도 일단 제재를 먼저 한다는 게 미국의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도 생길 수 있는 거죠. 우리 법적인 원칙은 보통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도 없게 해라는 게 저희 법적인 원칙이잖아요. 그렇지만 제재는 다릅니다. 하나의 악인을 막기 위해 10인의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는 게 제재의 세계입니다. 때문에 이런 중웨이 반도체 같은 업체들은 늘 자기들이 항변을 하죠. 이 중웨이 반도체가 이렇게 제재 목록에 올라간 게 이번 처음이 아닙니다. 중웨이 반도체는 2021년 1월에도 동일한 목록에 추가됐다가 그해 6월에 제외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제재 목록이란 건 가변적이란 거고요. 정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수없이 발생할 텐데요. 이런 변화에 대응하려면 우리가 한 곳에만 공급망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본은 차이나 플러스 원이라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이걸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공급받는 것을 한국 이상은 갖고 있어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웨이 반도체에서 뭔가를 공급받고 있었다면요. 싸서 이걸 쓰고 있었다면 이게 문제가 제재가 됐을 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공급원을 꼭 마련해 놔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 공급망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글로벌 리스크 책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시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